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한 가지가 4월 위기 오는가, 또 4월 위기설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저축은행들, 지방 건설사에게 정말 위험을 감내하면서 수익성 사업을 했던 저축은행들이 상당한 그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우려가 왜 이런 국면의 정책이 들쭉날쭉하다. 이게 맞는가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호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입법 폐지 관련해서 또 역시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관점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두 부동산 전문가, 한국을 대표하는 두 전문가 초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먼저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광성의 옥덕방 이광수입니다. 4월이 사실 따뜻한 봄인데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비단 4월 위기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도 증가하고 있고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들썩이는 건 사실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더 나쁜 신호를 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경제를 분석하고 어쨌든 투자를 얘기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드릴 거고, 사실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 속에는 사실은 희망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위험한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교수님하고 그리고 김유한 소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만 선생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벌써 4월입니다. 올해 1분기가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들쑥날쑥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정신없이 1분기가 지나갔고요. 2분기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암울합니다. 경제 상황 좋지 않고요. 계속 위기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남 집값만 바라보면 봄날 아닐까? 여름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강남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한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저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네.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불안한 마음도 최근에 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부동산, 강남 집값, 양극화 모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한국 경제.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그냥 한국 경제. 지금 4월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수 대표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겨울의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제 가을의 끝자락, 이제 추수를 끝내고 네. 이제 겨울이 오는데, 사람들은 추수를 해놨으니까 이제 창고에 그래 아직 쌀이 저렇게 많잖아, 네.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할 수 있겠지만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앞으로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겨울이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경제라는 게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지금의 어떤 경제 활동들이 누적돼서 이제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그게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현실화되고 그게 이제 더 문제를 좀 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그런 전망들은 이미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서 이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낮게 잡고 있고, 그런데 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이 그런 어떤 계절을 쉽게 말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게 겨울이 오더라도 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그죠? 이제 난방을 따뜻하게 하는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책인데 네. 지금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겨울이 되게 더 혹독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좋습니다. 김현 선생님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광수 대표님하고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 네. 인사이트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계절 말씀하셨으니까 계절을 얘기하면 우리가 사계절이면 겨울 지나고 또 봄이 오잖아요. 네. 항상 그래 왔죠. 음. 그러면 혹독한 겨울이 오더라도 기다리면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뭐 김광석 교수님은 워낙 또 경제 전문가시고 하지만 저는 자꾸 일본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본 잃어버린 30년 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뭐 금리 돈 풀었다가 다시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장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일본도 전쟁이 끝나고 연공서열, 뭐 종신고용 시스템, 일본만의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게 고도 성장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돼서 잘 돌아가다가 80년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90년대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일본 정부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 겨울은 지나가겠지, 봄은 오겠지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7년 후에 은행 문제가 터지고 이제 우리 동남아 위기, 우리는 IMF 외환 위기, 일본은 수출이 막히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은행들이 넘어지면서 7년이 지나서 문제를 깨닫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장기 침체라는 걸 들어갔구나라고 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 구조적인 일본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깨닫고 구조조정하고 극복하는데 저는 20년, 30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데 20년, 3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도 6.25 전쟁 끝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고요. IMF 외환위기 때 운이 좋아서 그냥 구조조정이 좀 되고 금융시장 개방이 되고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본 부분이 있으나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고 있잖아요. AI 시대, 로봇,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산업 구조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자동차, 전자, 그것도 옛날에 하던 반도체에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뭔가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고 있지 않나. 여전히 우리는 부동산, PF 문제,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고 일본이 구조조정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7년, 8년을 잃어버린 시간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이제 30년을 고생했는데 우리도 지금 PF 벌써 몇 년째입니까? 4월 위기설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우리 무슨 위기설 9월 위기설 4월 위기설 3년 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7년 후에 깨달았는데 우리도 지금 3년 까먹었고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일본처럼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있겠는가. 그러면 겨울이 20년 30년이 왔을 때 과연 일본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책, 정부와 정치권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거를 극복하고 단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범국민적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토론이니까 저도 의견을 살짝 드리면 저도 이제 책에다가 그런 문장을 썼었는데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겨울 지나 또 겨울이다. 이제 그런 문장을 실제 넣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아까 살짝 나이브 중에 말씀하셨지만 겨울꽃이라는 노래를 낸 것도 이 참 경제적으로 겨울이니까 그래서 겨울꽃이에요? 예 그래서 위로가 되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위로도 되지 않는 위로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긴 했어요. 설마 트로트는 아니죠? 트로트로 난 이 표정을 가지고 네 하여튼 그랬는데요. 이 상황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제가 누구라고 좀 말씀드리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부 부처 고위 관료들과 자문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다 따라잡힌다. 이대로는 다 따라잡힌다. 라는 종류의 그 근거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안도하는 거 항상 안도.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한 가지는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안도예요. 안도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안도와 위안이에요, 스스로. 근데 항상 안 좋은 경제에서 안도할 때, 변화하지 않을 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일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면 그걸 풀어갈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안도하고 그냥 괜찮아라고만 생각하는 거 스스로. 그런 현상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근래 보고서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 키스텝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월급 받고 계약직으로 연구원 생활을 했었던 게 키스텝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참여했었던 연구인데 10여 년이 지금 지나서 그 보고서를 매년 보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다른 것도 아니고 반도체라는 영역의 기초 역량 부분을 한 5가지 부문과 중국을 비교했는데 5가지 모든 부문에 걸쳐 우리가 역전됐습니다. 과거의 중국산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아니하고 괜찮고 뭐 미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친중이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중이래요. 아, 이게 무슨 친중입니까? 친중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바로 인식할 때 대응책이 좀 나올 텐데 지금 현 정부의 여러 뭐 정치적 혼란 포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책적 대응이 걸맞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해결 방식은 해결 방안은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메타인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기가 뭘 알고 뭘 못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수학 잘 못해. 그럼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적도 못 오르는, 이게 똑같거든요. 경제도 제가 볼 때. 어디서나 이제는 김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정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책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인식이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못하면 사실 대응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도 있지만 그 지점이 가장 문제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경제고 문제가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호황이라도 불황을 내포하기도 하고 불황인데도 사실은 뭐 좋은 점도 있고, 근데 그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점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그렇게 되면 혹독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시겠어요?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움을 좀 느꼈는데, 네. 앞서서 이제 뭐 그 관료를 만났을 때 안도, 위로라고 했는데, 일본이 91년도에 이제 장기 침체에 빠졌었는데 93년도에 일본 정부에서 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도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군. 우리 이제 반등할 거야라는 보고서가 공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소름을 돋았다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일본하고 제가 걱정하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반도체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니까요. 일본의 기술, 전자, 자동차, 반도체를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침체가 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 기술을 따라잡아서 경제가 성장했고요. 다음 순서는 어디입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 갑니다. 우수한 인재들, 정부에서 쏟아붓는 지원, 모든 게 맞물려서 중국이 우리보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왜 중국보다 당연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과거 일이고 이미 중국한테, 제가 오늘 야외 촬영을 다녀왔거든요. 반포에 스텝하고 갔다 왔는데 카메라가 조그만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디 거냐고 하니까 중국산인데 네. 기가 막히게 좋.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네. 중국은 이미 저는 우리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AI, 음. 반도체 모든 기술이 뛰어넘었습니다. 단지 미국이 반도체 견제를 하니까 속도가 생각보다 우리를 월등하게 앞서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따라잡혔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산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 우리만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되고 긴장이 아니라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 관료들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은 20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 드리고 부동산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한국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러다가는 잃어버린 10년이고 뭐고 잃어버린 30년이고 뭐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혀 진입할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는지 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사실 10년 이상 전망을 안 하는데 네.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잃어버린 10년 네, 진입한다. 네,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겨울로 가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전 봄이 오고 여름도 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를 겪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이제 불황에 빠지고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일본처럼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똑같은 경로로 가지는 않겠으나 뭐 저성장 장기 침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벗어나려면 정치권들도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를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일본처럼 집값이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생기지는 않겠으나 그냥 저성장으로 가는 길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갑자기 고성장을 간다? 옛날처럼 뭐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도와줘서 기업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산업에 중국처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초기술과 창의력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형태는 다르겠으나 일본처럼 집값 폭락에 의한 장기 침체는 아니겠으나 저는 장기 침체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드리고 마무리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1.7%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명확히 잃어버린 10년의 정의가 1%대 성장에 머무르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해도 되겠다.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래도 0%대 성장을 지속하는 거 0%대 성장에 진입해야 잃어버린 10년 아니냐라고 또 의견을 갖는다면 그럼 아직은 진입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0%대 진입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잃어버린 10년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니까 저는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는 이제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나 다른 부분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1.7%라는 것은 이미 제로 성장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아예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재기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가정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쨌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논란의 중심인 현안이 되고 있는 토호제. 이 토호제를 뭐 어떻게 보십니까? 토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2025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네. 핫 이슈가 돼버렸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네. 뭐 기준금리가 문제되지 않을까? 금리가 내려가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갑자기 이제 빵 터져 버렸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규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규제를 하나 더 묶었는데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면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강남 집값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2020년, 2021년에 지정이 되고 강남 집값이 조정이 됐냐고요. 2022년 말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잠깐 떨어진 건 토지거래허가 구역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우리 아베목성이라고 하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성수, 뭐 목동 토지거래허가 구역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 제가 오늘 반포 임장도 다녀왔는데 반포는 이제 갑자기 묶였잖아요. 그동안 적용 안 되다가 묶였는데 동요가 되냐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줄어들 뿐이지 크게 동요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규제가 이제 다시 더 무섭게 강남 3구, 용산구, 조정 대상 지역 시즌2처럼 적용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 풀기 어려울 겁니다. 어느 서울시장이 한번 뜨거운 맛을 봤는데 다음에 6개월 후에 9월 30일 이후에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트라우마 때문에 못 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또 하나의 규제가 또 적용이 됐다. 우리 시장을 또 왜곡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집주인들, 자, 일단 당장 매물부터 줄어들죠. 왜? 전세를 준 집주인은 못 팝니다. 강제 매물 잠김 현상이에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팔 수 있는 매물은 유일하게 주인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압구정, 뭐 반포 이런 곳들은 팔고 어디로 갑니까? 주인들이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상급지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 같으면 부자들도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지방에 또 모두 살 수도 고향에 뭐 투자도 하고 서울에 아파트도 사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 서울에 아파트만 사더라는 거예요. 똘똘하게 한 채만 가지자. 나머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라는 트렌드로 갑니다. 빌딩도 대형 빌딩은 좀 사는데 꼬마 빌딩은 부자들도 잘 안 사려고 하더라고요. 수익률도 안 나오고 대출 이자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똘똘한 지역들은 매물도 안 나온다. 살 사람들은 여전히 매수자들은 있더라. 지방에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자산가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왜 올라오냐고 물어보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건물을 팔면 강남에 아파트 3채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팔면 3채가 아니라 2채도 사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격차가 줄어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탈출해서 그냥 격차가 줄어드는 걸 기다리지 말고 서울로 가자 타자라는 심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더 회복이 힘들다. 왜? 여러 채를 가지면 안 되니까. 한 채만 가져야 되니까. 지방에 2채, 강남에 1채 안 됩니다. 취득세 12% 내고 누가 합니까? 그럼 지방에 2채를 빨리 정리하고 똘똘한 걸 사야 되는데 이 현상을 깨어 부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이게 양극화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거래가 구역의 문제는 우리 양극화의 문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건 하나의 트리거였지.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고질적인 문제의 그 트리거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건드린 거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왜곡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보죠? 지금 같은 질문을 이광수 대표님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 사실은 이게 말하면 너무 광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제가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거죠. 음. 시장이. 네.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떨어지고 모두 다 살 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시장이 뭐 안정된 상황이라면 사실은 정책이 어떻게 되냐 상관없거든요. 근데 정책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집값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도화하는 거에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모두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도화라는 표현에는 뭐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도하게 올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특히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토지가 해저되는 순간
그 송파구의 매물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현상이죠. 뭐냐면 토호제가 해제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물이 감소해야 되거든요.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왜 팝니까? 팔고 갈아타려고. 그러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예. 어쨌든 매물이 증가해요. 네네. 100건 이상.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한 거죠. 이게 막차가 아닐까? 빨리 팔아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살려는 사람도 사실은요. 너무 높은 집값에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정책에 쉽게 반응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호가가 막 올랐다가 호가가 엄청 떨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했다 잘못됐다는 사실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서울시장이 잘했다 나보다는 뭐 정치 제가 유튜브 가서는 얘기하지만 저희가 경제를 다루거나 부동산을 다룰 땐 그건 의미 없는 논의인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토호제의 이슈에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느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자산 가격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볼 하나의 지점은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게 어쩌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위험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가격의 폭락도 있는 겁니다. 그 가격이 안정적이라면 집값은 절대 안 빠져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렇게 강남 아파트가 빠진 적 있어? 아니요. 2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30%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런 토호제 이슈가. 그렇게 저는 일단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과도하게 올라서 빠졌다가 이게 토지 허가 거래 구역 부활과 또 폐지와 이게 더 시장을 좀 혼란케 만들어주는 입장인데 이런 흐름에서 아까 제가 김현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양극화라는 이 현상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라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양극화를 불러왔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은 거죠. 근데 자산 거기서 조금 격차를. 더 구분이 필요해요. 네네. 왜냐면 서울의 집은 아니에요. 네. 지금 아직도 서울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60% 이상의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60%대 아파트들은요, 하락한 상황에서 변동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강남 3구와 네네. 예를 들어서 용산과 그리고 마용성, 사실 여기에 국한된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한된 해당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자산 격차를 너무 심하게 벌려놓은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울시의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들쭉날쭉했다 하는 그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양극화 피할 수 있다. 혹은 양극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었는데, 네. 근데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네.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토지허가 구역 때문에 양극화가 더 더 벌어졌다. 극대화됐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토호제를 다시 재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극화는 다시 줄어드나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당장 이게 부활하면서 그 올랐었던 해당 지역들이 가격 조정이 대폭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은 되겠죠. 또 다시 한번.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텀에서의 질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텀에서의 질이냐에 따라서 좀 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토제 논의를 하기보다 음,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음, 어쨌든 그 서울 혹은 뭐 몇몇 구역을 중심으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음,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뭐 지속적인데 음. 김만 소장님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추가적인 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양극화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뷰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양극화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이 큰 틀에서 한번 이제 토호제를 떠나서 중기적인 전망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부가 질문을 해보고 네, 네. 싶은 거예요. 네. 뭐냐면 그 양극화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도 양극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보다 서울이 더 심해졌죠, 지금이.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는 게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는 게 저는 일시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냐 사실 이게 질문이 핵심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아니고 그 격차가 엄청 커졌는데 이 격차가 더 커질 거냐 네, 아니면은 격차가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느냐 그렇죠. 이 질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릇이라고 할까요? 네. 접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 물을 담아요. 그러면 이게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처음엔 어떻게 될까요? 약간씩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면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양극화가 갑자기 생겼느냐? 그렇지 않죠.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는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양극화의 임계점.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됩니다. 갑자기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까요? 처음에는 퇴직금도 받고 모아둔 예금도 깨고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실업급여 버티고 버티다가 그게 한계점에 오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모든 게 나빠집니다. 예. 애 학원비도 못 냅니다. 자,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강남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적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서울대 가죠. 1등 하는 친구는 서울대. 네. 나머지 애들은 이제 고민합니다. 연대 갈까? 고대 갈까? 한양대 갈까? 아니면 부산대 갈까? 경북대 갈까를 고민합니다. 고민해도 되는 시절입니다. 굳이 왜 비싼 월세를 내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할까?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민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른 어느 대학교를 가더라도 인서울을 해야지 부산대, 경북대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냥 지방대로 끝나버리고. 의대 빼고요. 이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30년간 보여준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답을 냈어요. 무슨 답을 냈냐면 이미 앞서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에 계시는 자산가들이 왜 서울로 올라올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어떤 투자를 했냐면 이제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집 하나만 겨우 있는 분들은 고민수 자체도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산가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주로 그렇게 투자합니다. 땅이 있으면 옆에 땅을 하나 더 사요.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고 건물도 하나 더 사고 이제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는 저보다 나이 좀 많은 선배들, 삼촌 세대들이 지방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저는 답을 냈다고 봅니다. 시간이 10년 지나면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다른대로의 답을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불안감이잖아요. 내 자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금 강남으로 그럼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곳은 어디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게 되면 결국에 살아남은 곳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연 중에 학습 효과가 있고 이 자산 손실을 막으려면 서울, 강남, 적어도 마용선을 올라와야 된다라는 답을 저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양극화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추가 기울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엎어졌느냐? 엎어진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정책적인 뭔가 노력, 정부, 국회가
사회단체가 모든 노력을 해서 기울어진 추를 다시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조차도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배가 기울어졌잖아요. 타이타닉이 기울어졌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탈출을 해야지 내가 이 배를 다시 잡겠다라고 바다에 빠지는 배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뛰어내려야죠. 지금 지방에서는 뛰어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정부나 정치권,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호제 다시 지정하면 되지라는 매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양극화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게 노력이 되려면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부터도 손봐야죠. 왜 집을 많이 가지면 불이익을 당하고 한 채를 가지면 괜찮다. 최근에 강남 집 사는 사람이 다주택이 아니에요. 집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내가 한 채 사는데 무슨 규제야? 다주택자 규제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이제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 장기적으로는 지방 경쟁력을 키우려면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옛날에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 양질의 일자리, 지방 교육,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기울어졌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답은 더 나왔다.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리고 임이라는 부사를 쓰셨어요. 네. 두 개는 상충되는데. 그러니까 시작한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건 시작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끝났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서 아직 침몰을 안 했죠. 원래는 배는 흔들렸죠. 예. 계속 흔들리다가 이제 기울어져서 한쪽은 빠졌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빠지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자산 시장은 모두 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부동산도 똑같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두 다 그런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요. 지방은 망했어. 다 서울 사지. 강남 사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인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학교는 사람들의 인식이죠. 네.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실물하고 연결된 거예요. 자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죠. 자산가들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도 모두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누가 지금 지방에 살려고 합니까? 다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고, 야, 누가 지방에 지금 서울로 다 올라가지? 이건 오랫동안 이루어진 생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엔비디아가 떨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과 자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생각만 얘기하고 그거를 전망에 도입시켜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라는 건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양극화라는 거를 전 극대로 생각하고 있다. 극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최경에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양극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계점인 거죠. 사람들이 모두 다 초양극화를 얘기하고 이제 강남만 외칠 때가 사실은 자산 시장이 꼭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지. 이해가 가. 네. 이렇게 하고 하지만 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실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요. 자산시장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요. 모두 다 생각하는 거는 반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봐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런 양극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양극화가 줄어든다는 게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봐요. 네. 어디가요? 그건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더 이상 안 빠지고 오르고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격차가 줄겠죠.
이럴 가능성이 저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이유. 이유가 뭐냐면 예. 자산 시장은 결국 수요가 만들어요. 네.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고요. 네. 그런데요, 강남은 지금 수요가 없어요. 강남이 수요가 없다고요? 예. 왜?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요. 계속 줄고 있어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거래량이 준 데서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사고 싶은 거와 살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지방의 부자들이 다 사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방의 건물이 다 가격이 빠지고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고 올라옵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진 않겠죠. 그쵸. 그런데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요. 왜요?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줄입니다.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이라는 게 자꾸 이제 제가 강남을 옹호하는 것 같지 보이지만 극히 강남에서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진 않죠. 굉장히 제한적인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들 위주로 움직이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네. 일부 소수의 자산가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보시면 사실은 저는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강남은 이제 제가 전망하는 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이 더 안 빠지고 오르면서 격차가 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 과거에는 그랬죠. 저는 이 가능성을 똑같이 사이클을 보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빠르면 올해 말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제가 볼 때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요 이미 가격이 쉽게 말해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안 빠지는데 강남이 조금 빠지면 격차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자산시장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또 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거다. 지금 누가 저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거의요. 저 혼자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공감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공감 안 하죠. 공감은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더 여쭙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감이 될 만한 그냥 생각은 만약에 이제 서울 집값이 붕괴될 수 있어요. 서울 집값이 붕괴될 때 지방 집값도 같이 붕괴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 집값이 오를 때 지방 집값은 안 오른다. 지금까지 이런 공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최근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공감 표시를 최근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고 있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광수 대표님 아마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신청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유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여쭐 건데 이유를 여쭙기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한 타이밍인데 근데 이광수 대표님 선크림 쓰세요? 저 안 써요. 주실 거예요? 김인만 소장님은요? 저는 항상 찍어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 봐 있나? 아, 진짜. 확실히 피부가 좋은 이유가 피부가 좋은 이유가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좋아 보이는. 와, 이거는 좀 이렇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되게 좋은 자 이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영어가 어려워서 더마소드. 예.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사연만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갔다가 이 화장품 회사 대표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마치고 한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선크림을 좀 바르셔야 될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 안 바릅니다 원래.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크림을 지금 바르면 그 효과는 내년에 나온대요. 그러면서 바르셔야 된다 하면서 이걸 하나 주셨었어요. 투자네요, 투자. 네, 투자래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선크림은 투자다. 라는 말씀 드리고 멋지네. 예, 그래서 그렇게 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제가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것만 그동안 발랐다가 제가 꼭 한번
홍보해드리겠다고. 예, 자, 그 마음으로 보여드린 거고 두 분께 선물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PD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아, 예, 어쨌든 요 정도만. 내일부터 바로 발라야지. 그 손가락은 그냥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발라요? 크림처럼? 크림처럼. 아, 자, 로션. 선크림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의 차이. 누가 연배가 더 많으시냐면 이렇습니다. 바른 것과 안 자, 이렇게 가고요. 참고로 형님. 네, 참고로 형님. 네. 선크림의 효과입니다. 네, 선크림 효과. 자, 이 정도면 우리 대표님이 너무 흡족해 하실 거라 표현이 되고, 아, 일단 저녁 드실 때도 오실 겁니다. 그럼 제가 1년 후에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시지. 네, 애프터 대박이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집중적으로 질문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이제부터 조정이 올 거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빠르면 연말에 대대적인 조정이 올 거고, 지방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지방은 상승하지 않아도 양극화는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유지만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방 집값도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유독 강하게 떨어져도 양극화는 해소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가볍게 토지의 부활은 일시적으로나마 양극화 해소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가격의 조정이 있으면 지방 집값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더 강하게 떨어지면. 근데 어쨌든 이광수 대표님의 주장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서울 집값은 대대적인 조정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 네, 정리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금요, 빠졌다 올랐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일부 지역은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만 빠진 상태에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른 지역이 어떻게 될 거냐. 대표적으로 해서 강남 3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강남 3구가 그래서 양극화의 핵심이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질문을 조금 더 좀 작은 질문을 하면 더 작게 하면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김원 소장님은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죠? 네. 근데 저는 강남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로 광범위하게 되면 노원구가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빠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30% 빠진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원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한 10%는 빠질 수는 있어도 더 빠지긴 힘들다. 근데 강남 집값이 이제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제 전망이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네. 물어본 거죠. 그게 중요하죠, 이제.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지방이 오르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부동산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본질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쓰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지방의 부동산은 사용 가치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겁니다. 뭐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그게 부동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로만 사면 절대 부동산은 지방의 부동산은 회복이 없어요. 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용 가치에 근접하면 부동산은 수요가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집은 필수품이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고 새 아파트를 좋아하고 좀 더 나은 지역을 원하니까 거주 목적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방이 네. 회복을 얘기하는 이유. 이제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 공급 논리예요. 수요 공급인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한 것도 저희가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강남 집값이 예를 들어서 계속 올랐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네. 정확히 2016년부터 오른 거예요. 특히 2018년부터 급등했어요. 자,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고요. 네. 빠르게 상승했다. 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빠르게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동산은요. 유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살 수 있는 수요가. 그래서 지금 강남에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왜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건 공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줄어도 공급이 더 줄었어요. 왜 공급이 더 줄었냐면 여기서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에요. 네. 이게 2021년부터 매물이 급감해요.
왜 급감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이슈. 또 하나 뭐냐면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크니까 매물을 안 내놓죠. 사실 이래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강남의 집값이 오른 건 수요가 많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공급이 없어서 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서요. 그 원인이라고요. 그러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팔집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유독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요보다도. 반포에 원베일 있지 않습니까? 네. 신축 아파트죠. 거기가 투자로 몇 프로가 들고 있냐면 50%가 투자 들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네. 이제 그게 다 매물로 나오면 누가 사줄 겁니까? 그런 순간이 오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값이 오른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막 사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서 오른 게 아니고 매물이 감소해서 오른 건데 이제 매물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하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은 사용 가치에 근접해 있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면 양극화가 줄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집값이 오르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찾아서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아니요, 이동이 아니고요. 예, 현지에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이광수 대표님하고 토론을 많이 해봐서 그 좀 인구 구조 변화를 많이 감안하지 않고 시장을 진단하신다는 것도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방의 집값을 논할 때는 인구라는 변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더군다나 실수요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울산 지역인데 지금 울산시는 집값이 되게 강하게 오르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거제도도 좀 꿈틀대고 이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하는 니즈는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무슨 의견을 갖고 있냐면 이제 5개 광역시나 혹은 그 밖에 시도에 있는 지방 집값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기반이 되어서 실거주 수요든 거주 수요가 있게 될 때 수요가 뒷받침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반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분산 전략을 뭐 잘 펼쳐서 만약에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막 집중됐었는데 그게 일자리가 만약에 지방에 막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산업이 융성돼서 그래서 대거 인력이 이동한다든가 일자리가 생겨서 만약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떨어진 가격이 이제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수요로 연결될까 하는 그런 의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엄청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트리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사용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집값이 더 이상 안 빠지면 매력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은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오른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거래량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값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투자자들도 들어와요. 네. 그게 바로 일종의 트리거고 견인 효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는 같이 연결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요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투자 수요가 움직이고 이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지방도 그런 연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하죠. 인구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이라든지 중요한데
그거하고 또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장기적인 구조로 보면은 10년 후에는 사실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3년 안에 이렇게 시장을 전망할 때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충분히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돌려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통틀어 군 구별로 나눴을 때 지난 약 5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죠? 지난 5년 동안요? 예, 수도권에서 예, 많은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를 비교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전 가격과 후 가격으로 나눴을 때 시 단위로요? 군구까지 군구까지? 예, 철원군? 전 파주? 옹진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자, 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인천시 옹진군. 네. 저는 거기 섬을 자주 여행을 갑니다. 제가 섬 여행을 참 좋아해요. 다음 달에 또 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옹진군이 인구 소멸 현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투자자들이 빠진 거죠. 그죠? 투자자들이 빠진 거고 집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가 인구 소멸 현상이 끝나고 다시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거주 수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 수요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에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소멸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인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뭔가 일자리가 갑자기 어떤 특정 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갑자기 뭔가 융성이 돼서 뭐 일자리 갑자기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마음도 실거주자의 마음도 과연 매수를 하려 할까 떨어진 가격에서라도 또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 하에 움직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워낙 광범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지방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그리고 투자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건 제가 그건- 지역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예, 예. 그 무료 강연 4월 9일 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때 오셔서 무료 좋습니다. 강연 있어요. 4월 9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들어오고 실수요가 들어오면 이제 투자 수요까지 붙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지방을 보는 제 견해입니다. 근데 지역별로 이제 편차가 크겠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강화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어디 충북의 어디 한적한 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일단은 제가 서울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하더라도 지방 집값 오를 것이라는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광석 교수님께서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속이 시원한데요. 일단 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인구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부산을 다뤘거든요. 한국 제2의 도시 소멸 위기 부산.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젊은 친구들이 사실 다 빠져나가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자기는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친구들은 다 부산에 사냐라고 하면 울산에도 가 있고 포항에도 가고 서울, 경기도에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왜? 일자리 때문에.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을 위한 뭐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있어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 인구가 400만 정도 됐어요. 지금은 327만입니다. 70만 정도. 70만 정도면 서울의 강남구보다 더 크잖아요. 거의 강남구 1.5배 정도의 인구가 사라져 버렸죠. 주로 누가?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기성세대들, 한마디로 노인이라는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굳이 한 채를 더 살까요? 아니면 신규 아파트, 물론 돈이 많은 분은 해운대나 이런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살 수는 있겠으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지방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거야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조들 뭐 정부에서 미분양 소진 대책이 나오거나 뭐 어떤 그런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면 충분히 지방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을 보게 되면 뭐 주택수 빼줄게. 주택수 빼줄게. 뭐 양도세 뭐 5년간 면제도 아니고 그냥 주택수 빼주고 중과세 빼줄게. 중과세 빼주는 것 정도만으로 지방집을 저는 사야 될 요인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미분양도 여전히 많고요. 부산, 대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저는 지방에서 좀 희망을 찾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세종시. 세종시 지금은 어려운데 저는 앞으로 대전, 충남의 물량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상호 연관작용인데 세종시는 그래도 공무원 일자리가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종, 대전, 울산 정도는 뭐 광주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는 있는데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지방을. 근데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부산, 대구 같은 지방의 상징적인 우리 2대, 3대 도시들은 여전히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소장님, 아시잖아요. 5년 전에 부산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았어요. 5년 전에 그랬죠. 근데 5년 전에도 노인과 바다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그게 속성이에요. 5년 전에 어떤 뉴스가 나온 줄 아십니까, 교수님? 부산의 집값이 급등하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산대요.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가서 2주택 한대요. 휴양 하는 거 뭐죠? 그런 별장으로 산대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과잉이다. 그때 모두가 근데 다 그 얘기했다고요. 부산은 이제 국제 도시가 되고 뭐 한국의 뭐 그런 거야. 희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가 논의하시는 게 맞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죠? 서울로 오고 이거는 장기 추세예요. 네. 5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50년 전에 부산 좋았어요. 서울보다 좋았어요. 그러면 50년 전에. 아까 그럼 몇 년 전 얘기하신 거죠? 뭐가? 아까 예전 얘기한 게? 95년도가 좋습니다. 그럼 한 2000년대부터 계속 안 좋아진 거잖아요. 서서히. 그렇죠. 그러니까 야금. 제가 얘기해 그런 장기적인 흐름과 자산 가격의 변동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뭐 물론 부산이 반등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지금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대구 같은 지방 거점 도시들이 잘 돼서 애들 집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서울로 안 오고 여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야 서울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경쟁력을 가져야 서울도 살아나는데 지금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오는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기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로 앞으로의 장기를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근데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 트렌드 흐름 자체가 바꾸기가 그러니까 자 집값도 보자. 강남 집값 떨어질 수 있죠. 우리 2012년, 13년에도 떨어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잠깐 떨어졌었고 뭐 IMF 외환위기도 떨어졌었고 2022년 말에도 한번 떨어졌는데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죠. 미국이 미친 듯이 뭐 금리를 다시 울트라 스텝 몇 번 올려버리면 충격 안 먹겠습니까? 집주인들이 강남의 집주인들, 서울 집주인들이 금매로 집어던지는 거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포감. 큰일 났다. 지금 안 팔면 안 돼라는 순간적인 공포감이 있을 때는 급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하는 변수를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올릴 수 있어. 그걸 가정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라고 말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강남 집값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져라고 한다면 강남 집값은 5년 전에도 비쌌어요. 항상 비쌉니다. 뉴욕 집값도 비싸고요. 도쿄 집값도 지금 비싼 집은 서울 집값 뭐 원베일리 말도 못할 정도로 도쿄의 비싼 집들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도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라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빠진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왜 계속 오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한정된 수요.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까지 지금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뉴스도 그렇고 나는 원베일리 오늘도 제가 임장 다녀왔습니다만 원베일리나 압구정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강남 전체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기정사실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몇 개의 진짜 우리나라 희소가 약간 피카소 그림 같은 느낌? 피카소 그림 100억에 샀는데 200억에 가면 그게 거품입니까? 500억 갈 수도 있고 1000억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부자들이 가는 아파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강남 전체 뭐 나홀로 아파트, 거연 마천, 송파 3구니까 거연 마천 아파트도 천정부지 올라갈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오른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성장에 아까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성장으로 가고 경기 침체가 가더라도 자산가들은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브라질을 못 사는 나라들 부자들은 더 부자예요. 그렇게 본다면 부자들이 가는 자산 시장은 저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은 내가 돈 많으면 한 점 더 샀다가 너 돈 있네 2점 사고 또 3점 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100억짜리 건물 하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방 얘기하지 말고 서울에 예를 들어-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광진구에 아파트를 하나 팔았어요. 네. 송파구에 잠실 얘기를 할까요? 잠실 S를 팔았어. 네. 현금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치동이나 반포로 넘어갔다고. 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반포 아파트 파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다 상급지로 이동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 아파트가 막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송파구 아파트는 강동구나 광진구나 마포에서 갈아타는 거죠. 마포 주민들한테 가서 왜 가격을 조정 안 해주냐 그러면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내 가격을 내리게 되면 나는 못 따라가. 팔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작용이.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뭐냐면 한국에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고 그런 아파트들 가격을 올리는 게 이 구조예요. 네. 갈아타기고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송파구의 집은 어떻게 팔았냐면 영등포에 집을 팔고 가요. 그렇죠. 그럼 영등포의 집은 어떻게 팔았을까요? 노원구에서 집을 판 사람이 영등포를 샀다고요. 그래서 연쇄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자금을 어디에서 출발시켰냐면 정책 자금이요. 무주택자한테 60조 원을 때려 부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아파트를 팔아서 영등포로 가고 영등포로 간 사람이 마포로 가고 마포로 간 사람이 이렇게 이전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돈줄이 돈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집을 팔아서 이동한 거라고요. 근데 만약 집이 안 팔린다면 근본적으로 노원구의 아파트와 수도권의 집이 안 팔린다면 어떻게 갈아타기가 이루어집니까? 돈이 많아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다 그런 식이에요. 집으로 돈 벌었으니까 더 큰 걸 벌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갈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돈줄이 끊길 거다. 돈줄이 완전히 끊긴다. 완전히 끊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2월, 3월 거래량은 토지 거래가 아니, 구조적으로 상적으로 급등한 거고.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거든. 그러면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왜 가격이 떨어져요? 강남 집주인들 얘기 들어봐요. 강남 집주인들은 강남 집값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말씀하시는데 안 하죠. 한 채 있는 걸 팔고 뭐 하냐고. 강남 집주인이 왜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네. 매수자가 없다? 그럼 이거를 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베일리를 아니요. 가지고 있는데 한출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고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로 갖고 있다고. 투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채예요. 요즘 강남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투자로 왜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집을 원베일리를 입주하고 있으면 투자가 아니에요? 전세를 끼고 있으면 투자고 내가 입주하면 투자 아니냐고요. 일단은 아니라고 판단해야죠. 그게 왜 아닙니까? 왜요? 내가 거주하더라도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이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투자 가치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바라는 거하고 저희가 그걸 실수요자라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기를 바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전세를 끼고 사나 거주하나 이거를 가지고 투자냐 투자 아니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럼 거예요. 뭘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투자 아닌 걸 뭘로 판단합니까? 정부는 다주택이면은
몇 년 전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2주택 이상이면 투기라고 했는데 지방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입니까? 그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투기입니까? 아니 아닙니까? 투기라고는 하지 마시고 투자. 투자. 예. 그러니까 투자. 지방에 두 채, 세 채 그거 가지고 투자 아니에요? 투자냐고. 투자 아니에요? 지방에 오르지도 않는 집 두 채, 세 채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투자입니까? 그게? 그럼 뭐예요, 그거? 실수예요? 실수요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죠. 그럼 그럼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실수요자냐고. 투자예요, 실수요자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으면 투자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상황에 따라서 전세 월세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주거의 형태인 거지 그걸 가지고 한 채를 가지고 투자냐 투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네. 투자를 구별해야 되냐면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못 팔고요. 실거주적 어떻게 팝니까? 팔고 갈아타는 거죠. 아니 그거는 나처럼 세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 두 채 파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어도 투자로 갖고 있으면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물 내놓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아니 전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사람과 전월세를 내놓은 사람 중에서 누가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은 전월세 있는 사람은 아예 금지죠.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왜 금지예요? 못 팔잖아요. 전세 아니요. 쓰고 있는 집 어떻게 팔아요? 전 전세 내는 사람이 만기가 돼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8년.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로 해야죠. 그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게 매물이 빨리빨리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지로도 2년 안에 실거주자 하면 돼요. 네? 2년 안에 실거주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다.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팔 의지만 있으면요 가격을 낮춰서 팔면 돼요. 근데 가격 낮춰서 팔 이유가 있냐고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이 이유가 생기죠. 왜냐면 자꾸 이유를 만들지 마시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22년도에 집값이 빠진 겁니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공포가 지배가 되는 거죠. 지금 더 불확실성이 커요. 소장님.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까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왜 두 가지 심리를 가지고 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데 자꾸 집값은 오른다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집값도 무조건 떨어지나요? 안 좋아지는 현상이 양극화라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를 사도 돼요. 좋습니다. 아, 저희 친합니다. 참고. 저희 친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불꽃 튀는 열띤 토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025년 4월 제가 1년 전쯤에 두 분 초대해서 그 4월 위기설을 놓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4월 위기 온다 안 온다를 논하는 것을 떠나서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또 부동산 시장을 놓고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김인만 소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 한국 경제를 놓고 혹은 부동산에 포커스를 두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시작된 가장 취약한 고리가 이제 PF 문제, 네. 건설회사, 금융사들의 문제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죠. 네. 2021년이었나요? 레고랜드 사태부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더 상처는 골마갑니다. 매출 이자 줄어드나요? 계속 문덩이처럼 커지는데 최근에 뭐 건설회사들 미수금,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미수금이 30조 원이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듯이 네. 저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우리 권투 시합을 할 때도 제일 무서운 거는 잘 잽이거든요. 저는 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잽이 누적이 되면 피로도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차라리 1라운드에 카운터 펀치 한 대 맞고 다운이 되면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는 있는데 잽이 누적이 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3년째 PF 위기설 하면서 계속 잽을 맞고 있고 앞서서도 제가 일본에 얘기했듯이 이 잽이 그냥 건설 회사들의 잽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건설 회사와 PF로 해준 금융권들이 맞물려 있는데 네. 이걸 속전속결 정광석화처럼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을 때 이 부실이 어디로 가느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은행하고 기업이 좀비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좀비 기업한테 발목이 잡히게 되죠. 그 은행은 신규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실 채권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은행도 위험해지는데 우리 지금 건설 경기가
강남 집값만 올라가지 건설 경기가 좋아질까요? 쉽지 않게 지금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 박선 미분양도 늘어나는데 저는 건설 경기가 올해 하반기 내년이라고 건설 경기가 과연 좋아진다라고 과연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정부도 여전히 아니란 인식이잖아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또 토지거래구역 지정하는 거로 봐서 여전히 집값 올라가니까 몰라 그냥 지정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라는 얼렁뚱땅 임시 방편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면 여전히 상황 인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안일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올해도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PF 수술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수금도 늘어나고 PF도 더 늘어나고 2026년 넘어가겠죠. 2027년 가겠죠. 이게 5년, 6년, 7년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 경제에 저는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초기 단계 교수님 말하듯이 이제 잃어버린 10년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시대 환경 산업 구조가 바뀌는 어떻게 보면 뭐 3.0에서 4.0으로 가는 일본도 처절하게 몸부림을 하면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다음 시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발목 잡히면서 우리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까. 일본도 디지털 시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다행히 디지털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시대가 이제 AI 시대라고 저는 뭐 AI 로봇 시대인데 우리가 AI 로봇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을까라고 본다면 HBM 반도체 그냥 얻어 걸린 거죠. 우리가 뭐 기술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너 할래? 할게라고 해서 잠깐 얻어 걸린 거지. 그게 AI 시대에 우리가 리딩을 한다,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력이나 전기 자동차 시대를 보더라도 로봇을 보더라도 중국, 미국의 월등한 시장이지 우리는 거기서 파생되는 뭔가를 받아 먹으면 땡큐인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단초는 우리가 극복하면 괜찮은데 장기 침투로 들어가는 단초는 저는 PF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가장 약한 골이 부동산 PF 부실을 꼽아 주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님도 혹시 동의하시는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약한 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 물론 약한 골인데 아까 이제 김희만 소장님이 아니라는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아니라는 인식보다도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예, 있다. 부동산 PF를 지금 200조 원이 넘는데 네. 이 부동산 PF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기업 부채지 않습니까? 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두 가지 방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결국 정부와 가계와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부채를 가계와 정부가 떠안아야 돼요. 그래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해소가 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요 정부가 사준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죠. 3,000원? 예,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도 사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가계가 사줘야 되는데 가계 부채가 지금 1,8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방조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가계 부채를 그냥 놔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계도 이제 기업의 부채를 떠안을 힘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한국 경제에 들어와서. 그래야 이 부채 문제가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어느 외국인? 예, 짱 맞겠습니까? 한국에 안 팔리는 부동산을 사주고. 사도 강남 아파트 사지 않을까요?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그래서 이 PF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제 골든 타임도 넘기고 그리고 해소의 방향이 없다.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좀 이제 뭐랄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 조금 더 저희가 구조적으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방식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사실 이거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이제 부채가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금 요원하다는 거고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점은 사실 부채라는 겁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다 파생되는 문제들이에요. 내수 경기가 왜 안 좋습니까? 부채가 많아서요. 쓸 돈이 없어 가게가. 다 아파트 사냐고 돈 써서.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재무제표 불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놨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잖아요. 떨어진다고 해서 더 문제가 커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일종의
재무제표 불황 때문에 쓸 돈이 없어서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이제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계빚도 많고 빚도 많고 기업빚도 많다. 근데 정부가 그럼 돈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돈을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안 쓴대요. 뭐 균형재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지금 결국에는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뭐냐면 결국엔 빚이 너무 많은데 네. 정부가 그 빚을 하기 위해서 돈도 안 쓴다. 음,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한 사람의 그 토론자로서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을 꼽고자 한다면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사들이 이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건설사의 부실과 파산과 뭐 이렇게 끝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건설사의 도산으로 끝나면 돼요. 네. 근데 이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이되면 이 해당 건설사가 아닌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가지고 쭉 들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 하죠.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요. 근데 이금융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비은행 중에서도 보니까 유독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저축은행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축은행이 중소지방건설사, 축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축은행이 중소지방건설사에게 더 사업을 한 겁니다.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3년, 24년 동안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가중됐는데 건설사들은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 건설사들은 추가 대출을 사실은 조정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저축은행들이 계속 위험을 감내하고 고수익 사업을 추구한 거예요. 고수익, 고위험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좀 비교될 만한 게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는 자산을 감축시켜 가면서까지 대손충당금을 계속 확보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래서 이 부실 문제가 이 건설사가 아닌 그 밖에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도록 나름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비교적. 네. 수익성도 마이너스로 바뀌어가면서 이익을 마이너스로 바꿔가면서 대손충당금을 계속 쌓아 나갔던 거예요. 2024년에 1.7조 원을 쌓았습니다. 올해도 한 2조 정도를 쌓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 비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22년보다 23년, 23년, 24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위험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부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더 키우는 격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1금융권을 중심으로 좀 적극적인 통제를 하려고 부채가 더 누중되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저축은행으로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험이 이쪽으로 떠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저축은행의 부실이 위험하게 전개된다. 5대 저축은행이 다 그렇습니다. 이 대손충당금 비율이 더 줄었어요.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가? 다른 은행들은 위험 관리에 나섰는데, 이런 위험한 건설사에겐 대출해주지 말자 하고 대출 부적격 해가지고 위험 관리에 나섰는데, 이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그 위험을 수반한 고소득, 고수익 사업을 계속 진입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더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이게 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뭐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로 가고 이럴 가능성은 전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빨리 구조조정을 안 하면요. 그러니까 다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위축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구조조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PF가 저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고 뭐 그런 이제 금융사이드에서 일을 했지만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생각을 부동산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만 잘 버티면 있어. 이런 인식이 이제 그동안의 이제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내가 수익이 전혀 없으면 버티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자를 계속 누군가 내요. 음. 그 기간 동안. 어? 누군가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꿔줍니다. 그러면 김희만 소장님이 돈을 이자를 못 갚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부도를 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더 꿔줘요. 얼만큼? 이자만큼. 충격적이죠. 이게 한국의 부동산 PF와 부동산 금융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1,000억을 빌렸어요. 그럼 이자를 못 내. 그럼 은행에서 일금융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자 꿔줄게. 105개만 잘 버텨. 그래서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현실 인식을 못하면 아, 뭐 괜찮을 거야. 시간 지나면 이게 똑같이 인식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안도네요, 안도. 여기도 역시 한마디로 안도네요. 근데 더 네. 놀라운 거 그러면서 어쩌면 금리를 올립니다. 음. 이해하셨어요? 네. 기존에는 5%짜리 해줬는데 새로 그 이자를 꿔주면서 야 이번엔 7% 내야 돼. 그러면서 은행이나 증권사들은요 탐욕. 수익성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돈 버는 회사들이 지금도요. 그래서 마치 기업이 실적이 좋은 것처럼 나타나. 부동산 PF의 리스크가 큰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일본하고 똑같게 가는 거잖아요. 일본도 은행하고 기업이 결탁이 되면서 은행은 쉽게 돈을 빌려주고 벌고 구조조정 못해. 구조조정하면 부실채권이 되니 그쵸. 그거 시키면 안 되고 그쵸. 계속 돈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부가 조장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부도 내면 안 돼. 만기 연장해줘. 이자도 꿔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운 게 제가 이게 볼 때- 일본하고 거의 똑같다니까요. 구조가. 맞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동남아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정부가 컨트롤 안 되니까 은행이 부도나 버리는 거죠. 기업들도 부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각성을 하고 정부, 은행, 기업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해결하겠지.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 좋아지면 미분양도 없어지고 다 해결이 될 거야. 아마 머릿속에 그거 있을 거예요. 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미분양도 해소돼서 다시 분양 시장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약관 회로를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제가 말씀 속에 이광수 대표님 그 주장에 어폐를 좀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있었네요. 조장하는 거. 네, 참 안타깝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지만 이 정책이나 이게 되게 금융시장이나 경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너무 중요. 근데 너무 단기간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PF가 위기야? 그러면 이자 연기해줘. 그리고 만기 연장해줘. 이자 없다는데요? 야, 이자 꿔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치 그러면 우리 나아지고 있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충당 비율이 대손 충당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자 잘 내니까 대손 충당 거 안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잘 낸다 그러면 근데 그 연체율도 낮아지고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꿔주고 있다고요. 어떻게 꿔줌으로써 연체율이 낮아지는 경향도 4분기에는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놀랍죠. 이제 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강남 아파트가 어쨌든 연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조정이 시작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방 집값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의 조정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의도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정말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되니까 제가 이제 부산 지역 혹은 동남권에 이렇게 가면 그래도 이렇게 대표님들 모시는 약간 그런 조찬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한 60%, 70% 가까이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 근데 첫 번째는 중국산의 위협, 두 번째는 미국으로의 공장의 이동, 또 그 여파 때문에 중소 중견 기업들이 다 같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고 빠져나가는 움직임들도 있고 못 빠져나가는 기업들만 남아 있거나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하나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때문에 네네. 내연기관차에 부품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엄청 많이 2, 3만 개 들어가.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한 17,000개. 산술적으로만 봐도 줄어드는 부품이 있는 거야. 많이 전기차용 부품이 생겨나는 것까지 생각하면 많은 부품사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BYD 지금 마지막 그 인증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환경 인증. 이것까지만 받으면 국내에서도 한 2,500만 원대 SUV 전기차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동남권에는 일자리가 이제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산업 관점에서 정말 그 실거주 수요가 뒷받침될 때 투자 수요도 맞물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서울 주요 이제 강남 3구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 강남 아파트라고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에 가격이 나름 정점 찍고 했다고 해서 매도 매물이 이제 많아질 수 있다. 근데 매도 매물이 많아지면서 거래량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 해당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매물량은 많아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매도량은 많아질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그 지역 일대 주로 거기는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는 게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와 현재 실수요가 같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매도 물량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매수자가 그만큼 없어서 떨어지기보다는 매도량이 있을 때 잠재 수요가 실수요로 변화하는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그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엔 조건이 필요하죠.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그래야 잠재적 수요가 유효 수요로 전환돼요.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매물만 증가해서는 네. 사고 싶은 수요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증가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그래서 배신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서 네. 가격을 낮추니까 잠재적 수요가 유효 수요로 전환되고 네. 그게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매물이 증가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부동산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죠. 살 수 없다고요. 네. 살 수 없다고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네. 단순하게 매물만 증가해서는 수요가 증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가장 취약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노령자들 보유세가 훨씬 많아요. 네. 근데 노령자들 보유 중에서 이제는 캐시플로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어요. 자, 선택사항은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지금 65세 이상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82%입니다. 강남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내 자산에서 강남 집 한 채가 있다고요. 근데 70세, 80세가 돼가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니까. 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팔아야 내가 돈도 얻고 현실 뭐 하고도 있고. 근데 강남 아파트는 주택 연금도 불가능합니다. 너무 비싸서. 그러면 시장에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고령화될수록 강남 시장은요, 사실 이대로 두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사줘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매물은 많고 팔고 싶은 사람은 많고 수요자가 적으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연령대로 보면. 강남이요, 고령자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 소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나이가 들면은 팔아서 생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라면 사실 보유세 내기도 힘들죠. 그래서 저는 강남에 집 한 채 정도 가진 분들 중에 일부는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전체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한. 그렇게 따지면 강남이 아닌 지역이 더 심각할 수도 있죠. 소득 격차를 본다면 강남에 있는 분들보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집을 팔 가능성이 높지,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세 채, 네 채 가져서 보유세 폭탄 맞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분들은 상당 부분 정리가 했다고 보고요. 앞서서 이제 아니 근데 매물이 나오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들수록? 돌아가시면 그럼 상속이 그때잖아요. 해결이 되겠죠. 그 지점이에요. 상속을 어떻게 시켜줍니까? 그러면 있는 채로?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게 희소 가치가 있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강남이 그 정도로 궁지에 몰리면 나머지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앞서서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아까 뭐 거래가 늘어난다고 했나요? 뭐 그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심리 강성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심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포모 현상이에요. Fear of missing out. 집값이 올라갈 때는 내가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올리는 호가를 따라가요. 토지거래가 구역도 아마 포모 현상을 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안 갈아타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이제 집값이 조정기나 하락기, 정체기가 오면 이제 푹 현상이라고 하는데 Fear of overpaying이에요. 내가 돈을 더 지불해서 물리지 않나? 꼭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면 집주인이 막상 호가를 내리면 실제로 또 안 사요.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실제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론적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게 아파트 시장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집주인 호가를 올리면 계약이 잘 돼요. 근데 호가를 내려주면 오히려 집에 가요.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고. 이게 이 두 가지 현상이 공존하기 때문에 참 비이성적이고 어려운 시장이 이제 아파트 시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이게 푸브 현상 때문에 매수자들이 빠지면 강남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2022년 말처럼. 그게 이제 일시적일 수는 있는데 강남 집값이 완전히 떨어져서 장기 침체가 되면 나머지 지방은 강남이 막 폭락하는데 지방 사람들이 와 우리 동네 집값 올라가라고 집값이 올라가냐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장기 침체를 얘기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호가를 떨어뜨리더라도 거래가 실제로 수반이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2022년 12월쯤 물론 일부 거래는 되겠으나 그때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막 미계약 나오고 막 난리 쳤을 때 지나고 나니까 그때 샀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샀다? 이 못 산 현상이 결국에 이게 피어 오브 오버페잉, 내가 여기 혹시 물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우리는 항상 수요자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이게 부동산 시장이기도 하고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러면 마지막 이 질문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 하나씩 주시면서 할까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서 이것을 이제 자산의 뭐 80% 9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조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또 혹시 그 밖에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관찰해야 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남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그 또 다른 우리가 봐야 될 요인이 있는데, 왜냐면 고령화는
작년, 올해, 내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변화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린 거고, 제가 하반기부터 일어난 변화의 원인이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매물이 증가한다. 네. 근데 사줄 사람이 많지 않다. 음. 근데 매물이 증가하는 원인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네. 매물이 증가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투자로 많이 보유해서, 투자로 보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팔 시점을 고민하는 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주요 지역의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이, 쉽게 말해서 월세 수익률이 2%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운영하면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요. 투자로 갖고 있으면. 그런데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시세가 올랐을 때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을 본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올랐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 시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도 보세요. 토호제가 해제되지만 아싸 하면서 팔잖아요. 계속 오른다고 했으면 왜 팔았을까요? 송파의 집,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팔고 상급주로 갈아타려. 그러면 압구정 판 사람은요. 사업이 망했거나 사정이 있겠죠. 그 약구정이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롯데리도 매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원베이는 세금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1년이 안 됐는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소장님? 2023년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나올 때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팔 시점이 오고 있다. 그런데 수요가 없잖아요.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는. 네. 저는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께서 이제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다. 매물이 증가하면 조정이 될 수 있죠. 근데 매물이 증가되는 이유를 우리가 시그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쭌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되면, 그러면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수준이 올 때 급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경매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매물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조정이 있게 되면. 그래서 그런 시그널인지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진단하시는지를 이제 여쭙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은 이제 정해졌고,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저는 뭔가 의견이 좁혀지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양쪽의 의견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의견, 주장의 근거를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다채롭게 이렇게 다각도로 보실 수 있는 역량이 생기신다라는 관점에서 이 토론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토론 마무리할 텐데, 어쨌든 이광수 대표님이 보시는 그 주장하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역시 김희만 소장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이제 전망을 하셨으니까 그 전망하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그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조언이라는 관점에서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부터 할까요? 예. 형님 먼저 하시죠. 네. 갑자기? 원래 마무리할 때 또 화기애애하게. 원래 친하다니까. 원래 친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친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강남 얘기 이제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강남 집값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도 있는 거고, 저는 너무 강남만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재석 씨가 뭐 강남에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하면 그게 뭐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의 가족만 좀 바라보고,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사이트가 맞을 수도 있고, 이광수 대표님 인사이트가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기준을 좀 세우시고,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내 집 마련 하셔도 좋고, 대신 절대 영끌은 하지 마셔라. 우리 뭐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영끌해서 12억 아파트 사는 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떤 경우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의 이거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보시고 인사이트를 나름대로 정하시고 뿌리를 만든 다음에 자기만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세우시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지, 강남 집값 오르니까 휘둘리고 강남 집값 떨어지면 휘둘리고 하면 결국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 나의 기준,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와 내 가족, 나의 내 집 마련 전략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이광수 대표님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좀 안타깝게도 오늘 한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저희가 강남만 얘기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강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한 달에 몇 채 거래된다고 저희가 모두 다 거기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삶의 터전 그리고 내 집 할 때는 오히려 강남이 아닌 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매스컴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 다 강남만 얘기하니까 강남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우리 일생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오늘은 뭐 강남 집값을 부합하게 얘기했지만 그 관심을 좀 줄이셔도 좋겠다. 더 중요한 건 전 그거예요. 뭐냐면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부동산도 자산 시장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전 한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제가 20년이 넘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서 얻은 하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떤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아까 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감정 얘기하시고 포모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신문에서 맨날 뭐 어떤 연예인이 뭐 100억 주고 샀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그렇죠. 예. 뭐 한남 더일이 뭐 200억이 됐어요. 그게 뭐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그걸 사회에 조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관심을 좀 떨어뜨려 보시고 그리고 자신만의 계획 묵묵하게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자기의 생활, 자기의 투자 그리고 변화를 인지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통해서 항상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장 혹은 그 결론을 듣지 마시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근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의 다른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뷰가 있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이 토론을 보시면서 내가 김인만 소장님의 이 근거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내가 이광수 대표님의 이런 근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네. 그래서 나를 좀 더 이 시장을 제대로 보는 데 있어서 나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데 이 토론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토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서 제 질문 하나 있는데 뭐요? 아니 그 질문 아니고 이 토론할 때 이렇게 싸운 토론이 좀 있나요? 많지 않죠?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요. 방송을 내보내기 참 어려웠었던 그 있어요? 진짜.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싸울 때. 인간적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 하셔서 도저히 내보내지 못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김만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토론이 되는 상대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준이 높다 이게 아니고요. 네. 사실 토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리스닝이라고 전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리스닝을 하기 좀 저도 그렇지만 근데 항상 토론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절대 싸운 건 아니고 토론을 한 거다. 우리는 공과사가 정확하다. 예. 굉장히 친합니다. 그 말씀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운영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예. 토론을 두려워하세요. 많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전문가분. 사실은 두 분을 모시게 된 것도 김인만 소장님 입장을 혹은 이광수 대표님을 대신할 토론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야, 우리밖에 없네. 회피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토론할 때 저희만 부르잖아요. 저희들은 저렇게 싸움해도 돼. 맨날 이렇게 건창하시네. 오늘의 그게 바로 그 전문가다. 정말 토론을 피하지 않는 전문가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한 대표님이 계세요. 이걸 보내줬는데 이거 왜 안 보여주냐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걸 앞에 써줘야 돼. 선크림. 네. 선크림 대표님 제가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바로바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홍보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눈시림 없는 선크림. 이거 오, 대박. 눈시림이 없는 더마세이버 선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선크림 바르는데 땀 흘리면 따가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지는 토론 후에 눈시림 없는 선스크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